안녕하세요. 프로텍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이진아 대표입니다. 부모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과 우리 자녀들이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녀들에 대해 아셔야 하죠. 세대 구분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태어난 밀리니얼 세대와 1997년부터 2012년 사이에 태어난 Z세대를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합니다. Z세대는 유아기 때부터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성장한 세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Z세대에 이어 알파 세대가 되었습니다. 알파 세대는 2010년부터 202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이고, 베라 세대는 2025년부터 2039년 사이에 태어날 미래의 세대입니다. 자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와는 다른 세대의 자녀들을 이해해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요즘 영유아기 때부터 부모가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매우 좋지 않는 영향을 주죠. 연세대 바른 ICT 연구소 분석에 의하면 한국 아이들의 스마트 미디어를 처음 이용한 나이는 1.8세입니다.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는 2세까지는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를 주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08년부터 2013년도에 태어난 영유아 아이들을 조사한 결과 2세 전에는 47.9%, 0세에서 1세는 30.2%의 영유아기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처음으로 준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어린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주는 이유는 부모의 편리함 때문이죠. 대학교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제자가 신실한 독일 기독교인과 결혼해서 저희 집에 놀러 왔었습니다. 3살, 6살짜리 두 자녀와 함께 왔는데, 희한하게 이 부부는 식사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장난감도 주지 않았습니다. 식사하는 동안에 아이들은 부모님이 얘기하는 걸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고 가끔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위에서 이런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니까, 독일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식사를 할 때 산만하게 행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예 처음부터 장난감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는 그런 가정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집안에 있기보다 농장이나 집에서 기르는 여러 동물들과 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두 아이는 너무 안정적이었습니다. 식사하면서 6살 아이와 부모의 대화나 이러한 부모님에게 대하는 태도는 미국 아이들의 한 9살보다 훨씬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를 주는 이유는 잠깐이라도 부모가 편하기 위해서죠. 부모가 편하게 식사하기 위해서, 손님들이 집에 왔을 때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혹은 다른 집 아이들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것 때문에 스마트폰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미디어에 노출된 아이들의 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터 스마트폰을 줄 것인지, 나이에 따라 몇 시간 미디어 시간을 줄 것인지, SNS는 어떤 것들을 허용할 것인지, 온라인 게임에 대한 규칙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등등 자녀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공부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모의 미디어 사용에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 고난주간이 올 때마다 교육부 주관으로 미디어 금식을 한 주간 모든 가족이 했습니다. 미디어 금식이라고 쓴 스티커 메모지를 한 아이당 5장씩 주고 가정의 모든 전자기기에 붙이고 실천하는 겁니다. 공부와 꼭 필요한 일 외에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가족 간의 교제로 시간을 보냈는데,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보다 부모님들이 더 힘들었다고 저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부모님들이 보는 드라마와 인터넷 쇼핑,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이러한 SNS를 끊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음식을 절제하는 것보다 미디어를 절제하는 것이 훨씬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자녀들이 일주일 동안 미디어를 하지 않으면 그동안 미디어를 통해 마음에 쌓여있던 독이 빠져나갑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미디어 금식에 참여한 수많은 가정들의 그 간증들은 아주 놀라웠습니다. 그만큼 미디어는 우리의 영적, 육체적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미디어를 늦게 접한 어른들도 절제하기 힘든데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살아온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늦게 줄수록 좋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네이티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첫째, 디지털 네이티브는 스마트폰이 몸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집안에서도 화장실을 가든 밥을 먹으러 가든 어디를 가도 스마트폰을 붙들고 다니는 아이들이 되었죠. 스마트폰을 뺏으면 팔 하나 잘려나간 것처럼 반응을 하는 것이죠. 대부분 이런 아이들은 스마트폰 중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디지털 네이티브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트위터, 밴드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사생활을 완전히 노출시킵니다. 내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내 생일은 언제인지, 내가 자주 가는 커피숍, 가족의 이름들, 어디에 살고 있는지 등등 개인적인 정보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에 올립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이러한 일들을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개인적인 정보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두가 인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디지털 네이티브는 이제 개인적인 정보를 매일 업로드하는 것이 생활화되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올린 나의 개인 정보를 악한 사람이 이용했을 때 어떠한 위험한 상황이 나에게 올 수 있는지 잘 보여준 미국 영화가 2018년에 나왔습니다. 영화 제목은 Searching입니다. 한국말로는 서치입니다. 크리스찬 영화는 아니지만 중고등학생 자녀들이 부모님과 같이 영화를 보고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셋째, 지식과 정보를 모두 공유합니다.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911, 삼풍백화점 붕괴, 세월호,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 등 우리는 똑같은 역사적 사실을 경험했을 때 한 세대로 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의 범위로 묶이는데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세계적인 범위로 묶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계 어디에 있어도 같은 세대로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떠한 정보를 찾을 때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소셜미디어에 나와 있는 아무나 올린 내용을 그냥 믿는다는 것이죠. 마약이 건강에 얼마나 이롭고 좋은 것인지 유튜버 찾아보면 이 유튜브에는 엄청난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에이즈에 걸린 거는 그리 큰일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고 살면 된다면서 어떤 젊은 남자는 한국 남자인데 매번 에이즈 약을 먹는 것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사는데 문제 없다는 것처럼 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들이 아무런 필터링 없이, 여과 없이 이러한 잘못된 정보들을 신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아무 일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마약에 쉽게 손을 대고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통해 얻게 되는 이 성병도 무서워하지 않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넷째, 부모보다 구글을 더 신뢰합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어떠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사전을 찾고 도서관에서 책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나 선생님에게 물어보며 배우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정보가 스마트폰 안에서 검색 하나로 가능하고 전자기기는 어른들보다 자녀들이 더 능숙해져서 더 빨리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의 권위는 떨어지고 자녀들은 부모보다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시대가 되었죠. 스마트폰이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디지털 네이티브의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사회 부적응 증상을 보입니다. 영어로는 socially awkward하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울증과 정신건강의 문제, 그리고 인내심 부족 현상입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우울증 문제로 얼마나 많은 부모님이 저에게 문의하는지 모릅니다. 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증상이 나타날까요? 전에는 학교 갔다 와서는 항상 밖에 나가서 뛰어놀던 자녀들이었는데 이제는 집안이든 밖이든 미디어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울증과 분노 조절 장애는 스마트폰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4, 5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서로 얘기 안 하고 모두 휴대폰을 들고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도 문자를 하는 아이들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선교를 갈 때 모든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못 가지고 가게 합니다. 그러면 첫날은 아이들이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죠. 진화 전사님, 어디서 자꾸 제 핸드폰 소리가 들려요. 막 삥삥 하면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 날부터 차츰차츰 스마트폰에서 자유로워집니다. 3일 정도 지나면 아이들은 서로 마주보고 웃고 떠들고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며 행복해합니다. 선교 끝나고 나올 때쯤 학생들은 여기가 천국 같아요. 더 있고 싶어요. 라며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친구들과 진짜 대화를 하면서 스마트폰이 없는 그곳이 천국처럼 너무 재미있고 너무 좋은 것입니다. 진짜 친구들과 현실 관계의 이런 맛을 보니까 가상의 세계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둘째, 현실과 다르게 자신을 포장합니다.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것처럼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 열심히 운동한 것처럼 올립니다. 방 청소 전혀 하지 않는 아이가 책상 위만 깨끗하게 치우고는 사진을 탁 찍어서 청소 끝, 공부 시작이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을 SNS에 올립니다. 사람들은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포장하는 사진을 보고 나를 정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이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처럼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셋째, 진정한 친구가 없습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통해 친구가 2,000명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죠. 내가 힘들 때 나와 함께 울어주고 내 고민을 들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친구가 자녀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아이들이 참 외롭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없기 때문이죠. 넷째, 비현실적인 미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탓에 자존감이 매우 낮습니다. 한 번은 빼빼 마른 여자아이가 저한테 와서 자기가 너무 살이 쪄서 저녁을 굶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날씬한 몸매의 기준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놀던 바비 인형이기 때문이죠. 요즘 TV에 나오는 모델이나 연예인들 역시 다 인형처럼 마르고 이쁩니다. 그러니 비교의식으로 아이들의 자존감이 자꾸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다섯째,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들이 자기 전 밤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기 때문에 수면 장애를 겪습니다.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보는 아이와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꺼버리는 그런 아이와 수면을 비교해보면 질적으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후자의 경우 자는 동안 뇌가 잘 성장합니다. 부모가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만들어서 잘 때는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는 것으로 한다면 자녀들의 수면 장애 문제가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여기에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면 허리는 물론 목과 시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섯째,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주의력, 집중력, 창의력이 떨어진다는 보고서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디지털 네이티브는 책을 읽기는 하지만 이해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4,500만 명의 미국인이 기능적으로 문맹이며 5학년 레벨 이상을 읽을 수 없고 성인의 50%는 8학년 수준의 책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57%의 학생들이 표준 영어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는 고전책을 다 빼고 흥미 위주의 픽션 책을 읽히고 있는 것도 미디어와 더불어 학몫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디지털 네이티브의 미디어 사용으로 인한 특징과 문제점들을 알아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들과 밖에서 마음껏 뛰고 활기차게 놀고 부모와 눈을 보고 고민을 털어놓는 아이들은 분명히 학교에서 오자마자 자기 방으로 가서 컴퓨터로 매일 게임하는 아이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미디어로부터 지키는지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은 아이들이 미디어의 정신과 영혼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올바로 가이드를 해준다면 우리 자녀들은 미디어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